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 너무 덥지 않나요? 진짜 여름 폭염이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건가 하면서 좀 긴장이 돼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전국이 30도를 웃돌며 날이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발표됐다고 해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은요, 이렇게 폭염, 열대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더운 날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수분 섭취와 잦은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급성 질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낮은 어린이나 노인, 만성 질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때 안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그늘을 찾아서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양산 그런 거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양산 꼭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사용해서 햇빛을 차단하고요.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어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체온을 높이는 음주를 피하고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 음료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매년 여름에 이렇게 온열 질환 예방이나 폭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때요. 항상 술과 카페인이 든 음료, 커피가 있죠. 그런 거를 꼭 조심하시라고, 피하시라고 당부드리는데요. 음주를 하면은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음주까지 하게 되면 몸 체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이뇨작용,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카페인이 든 음료들, 대표적으로 차나 커피를 마시면 몸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온 음료나 그냥 그 생수, 물 있죠? 이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요 온열 질환 종류와 증상은 다음과 같으니까요. 이걸 한번 들어 놓으셨다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오시면 온열 질환이구나 하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열사병이 있죠. 체온 40도 이상의 고열, 의식장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열탈진, 일사병에 해당하는 것은 과도한 땀을 흘리고 극심한 피로감, 창백한 피부, 두통 및 어지럼증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열경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땀을 많이 흘린 후 근육 등의 경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열실신과 열부종이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있어서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 또 폭염 예방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 더울 때는 기초 체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날씨가 이미 돼버려서 좀 선선한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꼭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올려놓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어지럼증도 덜하고요. 좀 괜찮더라고요. 자, 오늘도 재밌고 알찬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입니다. 거리에 오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오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오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들려오는 그녀 웃음 속에는 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린 아픈데 너는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때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사랑이라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라라라라 라라라라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첫 번째 곡은요.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에두아르 마네와 이름이 좀 비슷한 화가인데요. 바로 모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네와 모네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모네의 풀네임은요, 클로드 모네이고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며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죠. 자, 이러한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네는요, 1840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사망한 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주의 화가죠. 인상주의와 연관되는 화가는 여럿 있지만요. 거두절미하고 인상주의 화가라고 딱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클로드 모네뿐입니다. 짧은 인상주의 시기 전후로 그와는 다른 관심과 양식을 추구했던 화가들과 달리 모네는요, 인상주의를 시작했고 영원한 인상주의자로 자처하며 평생을 살다가 인상주의 최후의 생존자로 남아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화가입니다. 자, 이러한 클로드 모네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클로드 모네는요, 1840년 11월 왕정하의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네가 5살 때요, 살림이 어려워진 가족들은 르아브르로 이주해서 그곳의 외삼촌과 도매업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로 왔던 19살 때까지 모네는 세느강이 대서양과 합쳐지는 곳에 있었던 이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모네가 평생 거주하며 그림에 담았던 곳은 대부분 파리에서 르아브르 시아이의 세느강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순례의 장소가 되고 있는 아르상퇴유, 푸아시, 베튀유, 지베르니가 바로 그곳이죠. 알제리에서 군복무를 하다 병으로 1년 만에 제대한 1861년 앞뒤로 모네는 샤를 자크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스위스와 아카데미 회원인 화가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모네가 얻은 것은요, 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귀게 된 피사로, 바지유, 루누아르, 시슬리 등과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죠. 이들은 그와 함께 이후 인상주의로 불릴 양식을 만든 핵심 인물들로 이름 없고 곤궁했던 시절에 모네의 작업과 생활을 버텨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야외에서 그린 그림의 생동감을 가르쳐준 것 역시 파리 화실의 스승들이 아니라 르아브르에서 만난 풍경화가 부댕과 용킨트였다고 합니다. 인상주의의 바탕에는요, 들라크루아와 같은 낭만주의 미술의 색채, 또 크루베와 바르비종 풍경화가의 사실주의적 태도, 또 보들레르와 마네가 알려준 근대적인 주제 등의 미술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빛으로 세상 한 구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의 영향, 또 제2제정기 프랑스의 산업화와 파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모 등도 인상주의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죠. 근데 도시 생활의 속도와 군중 속 개인들 사이의 거리는 시각을 지배적인 인지수단으로 만들었고, 회화를 19세기 중후반의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예술 장르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도시인에게 아는 것이란 보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갖지 않았는데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이었던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에게 현실은 보이는 바 곧 겉모습이었고, 세상의 겉모습을 눈에 전달해주는 빛은 이들이 그린 모든 그림의 주제가 되었던 거죠.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박정현의 꿈에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시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갈게 미안한 듯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
해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게 꺼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또 멀리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정현의 꿈에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요 정말 한 10년 전쯤일까요? 그때 복면가왕 아니고 나는 가수다. 그때 나는 가수다에서 박정현 가수님이 라이브 무대를 하는 거 보고요. 정말 뭐 집중해서 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무대를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불렀고 그 절절함이 너무 와닿아서 그냥 눈물이 흘렀더라고요. 그게 노래의 힘이 아닐까,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모네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모네는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이었다고 했죠.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에게 현실은 보이는 바, 곧 겉모습이었고 세상의 겉모습을 눈에 전달해주는 빛은 이들이 그린 모든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모네에게요. 겉모습으로서의 현실, 빛이 보여주는 세상의 피부는 매 순간 변화하며 생성되는 과정에 있었고 이를 포착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기법을 낳았습니다. 파리 근교 유원지를 그린 1869년 작품 라 그르누에르는요. 기존의 살롱 양식으로는 이 변화와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네가 만든 새로운 기법, 즉 인상파 양식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빛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붓은 속도를 내야 했고요. 그 결과로 그림에는 짧게 끊어지는 자유분방하고 거친 붓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붓에 묻은 색 역시 이전과는 달랐고요. 모네에게 물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고유색이라는 것은 기억과 관습이 만든 편견, 곧 뇌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본 대상의 색채는 빛과 대기, 주변 색에 의해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전통적인 미술 교육이 강조한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사물의 형태는 한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네의 그림 속에서는 형태를 만드는 윤곽선이 대기에 용해되어 각각의 대상은 구별되기보다 빛에 의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선, 원근법, 구도, 채색, 드로잉 등의 회화 기법은 무의미해졌죠. 이로써 모네는 회화에서 자유의 영역을 넓혔을 뿐 아니라 다른 화가들과 대중에게 눈에 충실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네의 작품이 나온 후에야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이 기존의 지식이나 편견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품 라 그르누에르의 물결을 본 후에야 이전의 그림들 속 수면이 진짜 물보다는 유리판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작품 파리의 카피신대로를 보고 나서야 먼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나 팔다리는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양산을 든 여인의 눈부신 햇빛을 보자 그동안의 풍경화를 비췄던 것은 진짜 해가 아니라 실내 조명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네의 작품들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약간 내가 실제로 본 것, 빛에 의해 정말 내 눈에 투과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좀 센세이션한 그런 새로운 이런 반향이 일으켜졌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피처링 장혜진입니다.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랑 절대 못해. 남자를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여자한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여자는 다 똑같나 봐.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피처링 장혜진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분들이 이 노래를 알까 싶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모네의 그림들이 나옴으로써 그 기점으로 눈빛 풍경화가 진짜 해가 아니라 실내 조명 같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게 가짜였구나를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작품 라 그르누에르에서 당시 모네와 함께 작업한 루누아르를 작품 파리의 카피신 대로에서 인상주의자로 불리게 될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가 열렸던 나다르의 스튜디오를 떠올릴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법이죠. 작품 양산을 든 여인을 보이는 것이 화가의 첫 번째 아내 카미유와 그 아들 장이라는 것을 알아볼 모네 팬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대해 시시콜콜한 사연까지도 알고 있지만요. 모네의 그림은 다른 어떤 화가의 작품보다 그 해독을 위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신기한데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작가 또 작품들은 항상 그 배경 또 시대적 또 정치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모네는 왜 이게 중요하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네는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 또 아무도 주눅들게 하지 않는 것을 그렸습니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보이는 게 전부다. 그의 작품에서는 그 이면에 숨은 거창한 이야기, 심오한 사상, 복잡한 심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네의 그림에 보이는 것은요, 도시인의 여가, 햇빛 찬란한 휴일의 여행에서 만난 볼거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대도시의 산책자들, 또 말이나 마차가 없는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근교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기차, 또 휴일을 즐기는 한가로운 사람들과 이들이 행락지에서 본 아름다운 경치를 그렸습니다.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는 때로 혼란스럽고 야만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림에 드러나는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런 변화를 긍정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살롱의 전횡에 반대해 독립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기존의 화풍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투사 이미지를 과도하게 더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긴 했어도 대체로 세상의 밝은 면을 보았던 낙천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러한 화가의 태도는 그 아름다운 화폭에서 그대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그림에 비해 크기가 작아져 개인 소장에도 부담이 없어진 인상파 그림들은 누가 봐도 가지고 싶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이죠. 모네는 빛을 그림의 주제로 삼음으로써요, 그 이전 회화의 주요 주제였던 서사를 미술에서 제거했고요. 그림이 다를 수 있는 주제의 폭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넓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모네의 진정한 관심사이자 모네의 그림 모두의 주제인 빛을 그리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 뜻이 없었던 겁니다.
와,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화가들은 의미를 넣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넣었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투영하기 바빴는데 모네는 이렇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배경이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었던 그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지는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멀어져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사랑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야생화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요. 모네의 그림을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뭐 그런 알아야 되는 기본 배경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모네가 단순히 빛을 그림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그 이전 회화의 주요 주제였던 서사를 미술에서 제거했고 그림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넓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빛으로 그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에 아무 뜻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를 보이게 만드는 예술인 미술, 또 보이는 전부인 미술 작품을 매개로 한 의미의 소통은 눈을 통해 문자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통에 있어서 미술사나 비평과 같은 문자 언어는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시간적, 문화적 간격을 다소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만들어진 때로부터 한 세기 반의 시간적 거리가 있으나 문자 언어의 다리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술, 또 오늘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각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데 성공한 미술이 바로 인상주의 회화, 특히 모네의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874년부터 열렸던 인상파 전시가 1886년에 그 8번째이자 마지막 회를 맞았을 때요. 소위 인상주의자들의 공통점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출판된 소설, 작품에서 에밀 졸라는 마네, 모네, 세잔을 뒤섞어 만든 듯한 주인공을 실패한 예술가로 묘사했는데요. 그는 빛에 대한 새로운 견해, 또 과학적인 분석으로까지 밀고 나간 진실의 정렬, 또 그토록 독창적으로 시작된 현실 운동이 우물쭈물하다가 손재주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는 말로 인상주의 역시 실패로 끝난 운동으로 규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은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을 포함한 미술계 전체에 미쳐 회화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인상주의 자체는 이미 과거의 미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단의 전위는 쇠라의 작품 라 그랑자트가 보여준 신인상주의였기 때문이죠. 이후 모네가 사망하는 1926년까지는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실험들이 비할 데 없이 왕성한 생산력으로 수행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이 숨가쁘게 출몰했고요. 시각예술의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그 가능성의 극단까지를 탐구했습니다. 와, 정말 이 기간에 어마무시한 양식들이 쏟아져 나왔네요. 이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공부할 때 미술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요. 정말 다양했고 각 그 시대마다 또
이념들이 투철했고 정말 많은 미술가들이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룬5의 Sunday Morning입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lor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trace your every outline. Oh yeah. Paint a picture with my hands. Oh. And back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the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Oh yeah,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and I'm calling out to you, saying someday it will bring me back to you. Yeah, find a way to bring myself back home to you. May not know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Driving slow, yeah. Ah, yeah. Ah, yeah. Ah, yeah. Ah, yeah. Ah, yeah. There's a flower in your hair. I'm a flower in your hair. Oh, yeah.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슬픈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자, 아까 전에요. 모네가 사망한 1926년까지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실험들이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이 숨가쁘게 출몰하며 시각예술의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그 가능성의 극단까지를 탐구했던 걸 알아봤죠. 이러한 때 모네는요, 첫 번째 아내가 남긴 두 아들, 두 번째 아내인 알리스 오슈데가 데려온 6자녀와 함께 세느강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에 정착하여 정원의 꽃과 나무와 연못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모네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등지고 자기만의 지상 낙원으로 퇴행한 과거의 인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인상주의를 시작한 것보다 미술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모네의 업적들은요,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몰두한 연작 시리즈에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모티브를 유사한 구도와 서로 다른 분위기로 반복해서 그리는 연작이라는 형식은 그가 1870년대에 작품 생 라자르 역에서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부터는 연작이 모네의 예술을 규정하는 원리가 되어 10점 이상의 동시전시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891년의 작품 건초더미 전시를 시작으로 1892년에 포플러, 1895년에 루앙 대성당, 또 1904년에 런던 풍경, 1912년에 베네치아 풍경 전시가 잇따랐고요. 1897년부터 1926년 사망시까지 매달린 수련 연작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연작 시리즈 중에서도 수련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작품도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네는 떼약볕도, 파도, 모래도, 바람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으나 연작의 경우 그 마무리는 실내의 작업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0개가 넘는 캔버스를 세워두고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에서 이전 시기의 걸작, 곧 화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예술적 성취가 압축된 독창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물건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상주의의 창시자, 또 유일하게 끝까지 인상주의자를 지켰던 화가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그림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